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체계는 과거하고 뭐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좀 새로운 거를 좀 많이 넣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제한된 시간에 이 양을 다 제가 커버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번에 작업을 한 것 중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거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제 가계 재무 건전성을 위주로 해서 그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 저희 금융안정 이슈 분석 쪽에서 이제 최근의 가계 재무 건전성 동태적 흐름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내용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저량 측면의 이제 스탁이죠. 이 자산 부채 보유 현황 측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자산 부채 보유 현황보다는 이제 소득 지출의 이 플로우 유량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기 가계 측면에서 이제 가계 지출 측면하고 소득 측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먼저 뒤로 가서 제가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한국은행이 우리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가계 부채 측면을 많이 중시를 해왔습니다. 데이터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부채를 얘기를 하려면은 자산하고 부채를 균형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데, 그동안에 이렇게 자산을 전체적으로는 있습니다.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실물 자산이 얼마고 금융 자산이 얼마다라는 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소득 분위별로 이 자산과 부채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 자산과 부채를 균형 있게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보고서에서 이제 하면서 제일 역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실물 자산과 이 금융 자산 그리고 부채를 소득 분위별로 이렇게 한번 쪼개가지고 보려고 시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결과가 이제 이거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국민들의 부가 이렇게 상위 계층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고, 하위 계층은 이제 자산보다는 부채가 많고, 이런 우리 나름의 우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다, 여타 무슨 경제 성장률이다, 소득이다, 이런 면에서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소득 상위 계층은 괜찮겠지만 하위 계층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라는 식의 우려도 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제반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이거는 지금 경제통계국에서 이렇게 소득 분위별로 나오는 통계가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청에서 만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근거로 해서 자금순환표도 이렇게 입혀보고, 그리고 실물자산 추정치를 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입혀서 소득 분위별로 저희들이 쪼개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이 우리나라 전체의 실물자산, 금융자산, 금융부채 규모입니다. 현재 실물자산은 저희들 추정치로라면 총자산 기준으로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 기준으로 2013년 말 현재 실물자산은 한 5,600조 가량 되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금융자산은 한 2,600~700조 정도고요. 금융부채는 1,200조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추계한 걸로 의하면은 실물자산은 금융부채의 4배가 넘고 금융자산도 금융부채의 한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 분위별로 보더라도 요거는 이제 비중입니다. 전체 이제 요거는 그 실물자산의 소득 분위별 비중이고요. 파란색은, 빨간색은 이제 금융자산의 소득 분위별 비중, 녹색은 금융부채의 소득 분위별 비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분위별로 금융부채건 금융자산이건 실물자산이건 부채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거를 근거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이 스탁 측면에서의 자산 보유, 부채 보유 측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간의 흐름입니다. 이게 요 파란 선은 실물 자산의 증가율이고요. 요 빨간 선은 금융 부채의 증가율입니다. 요 녹색 선은 금융 자산의 증가율입니다. 금융 자산은 2012년 이래 이렇게 계속 증가율이 떨어져 왔습니다. 실물 자산 증가율도 그동안에 계속 떨어져 왔고요. 반면에 이제 요런 금융 부채도 떨어져 왔지만 요 시기를 맞물려서 금융 부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게 금융 자산, 요게 실물 자산이고 요 전체를 평균을 내면은 이 금융 실물을 합한 총 자산의 증가율은 한 요 정도 선 중간이 될 것입니다. 요게 이제 금융 부채 증가율보다 낮기 때문에 요 막대 그래프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한 14.7%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대비 부채가 지금 14% 정도 수준이니까 이게 높은 건 아닙니다. 높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재 상태에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현황 상태 그리고 그거의 분포를 봤을 때는 소득 분위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에 있어서 비교적 양호하지만 최근 몇 년 내에 그 자산 부채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 부채의 그 이면에는 이제 소득과 지출의 흐름이 있을 거고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은 스탁 측면에서는 자산이 줄고 부채가 늘고 하는 그런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산 부채를 본 다음에 이제 이 소득 지출 면에서 플로우를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이 종합 수지를 보시면은 요 파란 선이 비이자 수지입니다. 이 노란 요 위에 보일 듯 말 듯한 부분이 이자 수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이자 수지가 우리 국민에서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종합 수지는 이거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1사분기가 2013년 1사분기가 2012년 1사분기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종합수지가 2사분기도 43조, 요건 39조, 여기 48조, 46조 이렇게 이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계절성 있게 이 종합수지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비이자 수지가 말씀드린 대로 비이자 수지가 절대적인 비중이고요. 비이자 수지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던 거는 이 가계 소득 증가율에 비해서
가계 소득 증가율이 여기 파란 선입니다. 이 소득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폭으로 지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보다 이 돈 쓰는 게 훨씬 더 빨리 줄어서 결과적으로 가계 수지가 이런 식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비이자 수지 측면에서 이 평균 소비 성향도 떨어지고 있고요. 본원 소득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득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지출 증가율이 더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비이자 수지가 흑자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이 비이자 수지 측면의 이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최근 들어서 그동안의 지출 증가율이 계속 억눌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요즘 들어서 최근 이 지출 증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 증가율은 더 떨어지고 있고요. 비이자 수지 부분에서의 요 추세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비이자 수지 측면에서의 흑자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본 거는 이자 수지입니다. 이자 수지는 아까 보신 대로 비이자 수지에 비해서 이 가계 수지 측면에서의 그 포션은 굉장히 작습니다. 작지만 그 이자 수지가 중요한 이유는 가계 분포에 따라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도 있고 부채를 가지지 않는 가구도 있고 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이 편차가 커집니다. 평균적으로 나오는 수지에 있어서는 이게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가계 재무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수지 포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자 수지를 보면은 요게 이제 분위별 이자 수지입니다. 요쪽에 요 세부적인 이 막대 그래프 쪼개져 있는 거는 이 분기별로 지금 이렇게 분기별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몇 분기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시기별로 분위별로 붙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특징적인 거는 1분위, 2분위는 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3분위는 이 적자지만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다시 늘고 있고요. 요 4분위는 이 흑자 상태에서 이렇게 빠르게 적자로 지금 이자 수지가 돌아섰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최근 들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의 이 가장 많은 부분이 4분위 소득 계층에서 이루어진 걸로 저희들이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책자 본편에 나와 있습니다. 4분위 특히 자영업자 쪽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계층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사업자금 대출도 많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 4분위 쪽에서는 이게 흑자 상태에서 빠르게 적자로 돌아섰고요. 5분위도 지금 흑자입니다만은 흑자 폭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소득 분위별 이자 수지 증감입니다. 이건 전체 이자 수지고요. 이자 수지 증감액을 부채 보유하고 부채 미보유 가구로 나누어서 보면은 부채 보유 가구들은 이자 수지가 그동안에 이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데 힘입어서 이자 수지가 이거는 증감액입니다. 이자 수지가 이게 부채 보유 가구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전체 이자 수지는 적자입니다만은 적자 폭이 이만큼씩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안에 그렇지만 4분위 계층은 요거를 반영해서 지금 적자 폭이 오히려 이제 이자 수지가 나빠졌고요. 부채 미보유 가구에서는 이건 부채가 없는 가구죠. 우리나라 가구 전체가 지금 이 1,700만 가구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구 중에서 빚을 하나도 지고 있지 않은 가구가 약 40% 정도 됩니다.
그 40% 중에 여기에는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참 많이들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빚이 없는 가구가 그렇게나 있냐고.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사실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 쪽에 빚이 많다 이렇게 걱정들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가만히 주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의 이 가장들이나 또 부인 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막 그렇게 빚 끌어다 흥청망청 쓰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자기의 소득 흐름이나 평생 소득이나 또는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소비 활동도 하고 이렇게 끌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보여드린 자산 부채 보유 현황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찌됐든지 이제 그간의 저금리 기조로 해서 이 부채 미보유 가구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 분기별로 특히 5분위 가구의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분기별로 한 5천억 원씩 계속 이렇게 손해를 봐왔습니다. 여기서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자 수지를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 받을 거를 한 50원밖에 못 받았다. 그런 뜻이죠. 흑자는 흑자인데 흑자 폭이 요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증가맥입니다. 전체 이자 수지가 아니고 증가맥입니다. 요거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위험 가구는 이제 순자산 비율, 현금 흐름 비율이 다 적자인 가구를 위험 가구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위험 부채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위험 가구의 비중은 한 4% 정도입니다. 1분위에서는 한 20% 정도로 높아지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4%고요. 이런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부채의 비중은 2012년에 5.7%, 2013년에는 8.2%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가구 비중에 비해서 부채 비중이 높은 것은 이런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가 200bp 올라간다고 가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더니 1분위에서는 위험 가구 비중이 한 1.23% 정도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1% 정도, 여기 1, 2, 3, 4, 5분이 다 포함을 해서 위험 가구 비중이 한 1% 안쪽으로 증가를 합니다. 위험 부채는 평균적으로 한 3% 이내로 증가를 하고요.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저희들이 금리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우리나라 가계 재무 건전성이 받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그건 스트레스 테스트고요. 이 시장 금리 상승 시 요거는 이제 아까 계속해서 보여드린 이자 수지, 비이자 수지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금리가 25bp, 이건 시장 금리입니다. 저희들이 요거를 한 이유는 이 QE 테이퍼링은 지금 시간의 문제이지 저희들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QE 테이퍼링이 현실화될 경우에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25bp, 50bp, 100bp, 200bp 올라간다고 가정하고 저희들이 아까 보여드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금융부채에다가 수익률을 입혀서 이렇게 쭉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소득 분위별로 요 빨간 건 1분위, 노란 건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입니다. 이거는 부채 보유 가구, 미보유 가구를 다 합한 거고요. 이렇게 합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 수지는 이만큼씩 25bp 때는 이만큼, 50bp 때는 분위별로 각각 이만큼, 그리고 200bp 올라가면 이만큼 늡니다. 전체적으로 200bp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 수지가 2.8조 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추산이 됐습니다. 요렇게 이자 수지가 늘어나는 이유는 요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윗선은 부채 미보유 가구의 이자 수지 변화입니다. 요 아래쪽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이자 수지 변화이고요. 부채가 없는 가구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주 빠르게 이자 수지가 개선이 됩니다. 부채 미보유 가구는 상대적으로 이자 수지가 악화가 되지만 그 폭은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도 자산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부채 보유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산 측면에서 보는 이자 소득 증가하고 이 부채 측면에서 보이는 이자 지출 증가가 이렇게 일정 정도 상쇄가 되면서 부채 보유 가구의 이자 수지 악화 폭은 부채 미보유 가구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게 요 부채 미보유 가구, 부채 보유 가구를 합산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저희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책 본편에 보시면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등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 전체 본원 소득 대비 이자 수지 비중이 우리나라가 훨씬 떨어집니다. 한 5년, 6년, 7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본원 소득 대비 이자 수지 흑자 비중이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지금은 우리가 본원 소득 대비 이자 수지 흑자 비중이 여타 주요국에 비해서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저희 본편 책자의 그래프로 저희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물론 잠정적입니다만은 내린 결론은 자산 보유, 부채 보유 측면에서의 이 스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 건전성은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지만 다만 최근 3, 4년 내 4, 5년 내에 우리나라 가계의 이 이자 수지, 비이자 수지 측면에서의 흐름에는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게 저희들이 내린 결론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저희 이제 본편 가계 부문에서 소득과 지출 흐름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걸 조금 더 상세히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부분을 요약해서 다시 한 거고요. 먼저 지출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요 밑에 요 녹색인가요? 요게 공적연금 사회보험 의료보건 비용 가계 전체 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공적연금 사회보험 의료보건 비용입니다. 요 두 번째 선은 주거비용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이 공적연금 사회보험 저희들이 이제 이게 타이틀을 다른 거는 지출 측면에서 이렇게 어떤 경직적인 성격의 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하나의 파인딩이고요. 이 지출 쪽에서 뭔가 경직적인 비중이 커질수록 가계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소득 흐름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가계 재무 건전성에는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교육비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아주 빠르게 늘다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어서 2003년 대비 결국 가계소 지출 대비 비중은 8.7로 똑같습니다.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무슨 중학교 유경회비다 뭐다 해서 이렇게 공교육비가 정책적으로 억제가 되어 온 측면의 효과가 큽니다. 어찌됐든지 요것들의 요런 항목들의 이 지출 항목하고 경기 순환 주기하고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상관관계가 다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교육의 상관관계는 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경직적인 성격인 거 아니냐
라는 거고요. 이게 뭐 절대적인 에비던스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요인분해도 해봤습니다만은 요인분해 결과에서도 요 세 개의 항목의 그 공통적인 성격이 큰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주거비 쪽에서 보시면은 요쪽이 뭐 다들 잘 아시는 거지만 요게 전세 가격 상승률이고요. 요게 이제 이 GNI 증가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 격차가 있어 왔고요. 이 앞서 보여드린 여기 주거비 요쪽에는 이거는 그 무슨 그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이 뭐 난방비 요런 항목들만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도 어떻게 보면 주거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 카운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요것도 광의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요인 아니냐. 거기에 앞서 보인 이 스택업한 그래프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부담이고 특히 월세 세입자인 경우에는 이게 월세 전환 비율입니다. 여기 월세 이율이고요. 여기 은행 대출금리의 그 격차는 뭐 여전히 큽니다. 교육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파란 선이 공교육비입니다. 공교육비는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교육비는 줄어들어온 추세이고요. 반면에 이 사교육비는 이때 잠깐 줄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증가율이 조금씩 커지는 모습입니다. 사교육비 통계조사에 의하면은 전체 합계는 지금 오히려 조금 줄어든 걸로 나오고는 있는데 그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1인당으로 쪼개서 놓고 보면 1인당으로는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공적연금, 의료보험, 의료보건, 사회보험이고요. 이런 거는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노인 진료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빠르게 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상으로도 보면 제일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 공적연금, 사회보험, 의료보건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책 본편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의 자금잉여가 지금 꽤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거기서 비이자 수지, 이자 수지 하면서 이 분기별로 보면은 가계의 비이자 수지, 이자 수지 흑자 폭이 분기별로 40몇 조씩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거는 이제 공적연금 사회보험이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여러분들 4대 건강보험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내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카운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로 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자금잉여가 이자 수지, 비이자 수지에서 분기별로 40몇 조씩 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연금 자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가계가 지금 노후 인구 고령화는 되는데 이 평생 소득은 늘지 않고 이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수명만 늘어나니까 이 소득을 쪼개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도 쓰질 않고 이게 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뒤로 넘기면서 지금 연금 자산으로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순환표 상으로 보면 분명히 가계에서 자금잉여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 자금잉여는 가계의 연금 자산 축적으로 대부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걸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와중에서 이 가계가 이 소비 지출로 쓸 수 있는 이 소득 포션이 자꾸 줄기 때문에 민간 소비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지출 구조고요. 이런 지출 구조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하나 저희들이 해본 게 이제 이런 경직적 성격의 가계 지출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소득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봤을 때는 이제 이 소득에서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 사업소득, 이 세 가지가 이제 가계 소득인데 이 세 가지의 원천별 이 가계소득 기여도가 최근 들어서 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8%포인트, 이게, 그러니까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1990년대에는 가계소득의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요 녹색선 한 2%, 빨간선 3%, 이거 8% 이렇게 합치면은, 가계소득이 연평균 한 15% 정도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가계소득이 한 15% 증가할 때 그 중에 15% 중에서 근로소득은 한 8% 정도 차지했고 8%포인트, 재산소득은 한 3%포인트, 뭐 이런 뜻입니다. 3, 8 뭐 이렇게 합치면 한 15% 정도 됐다는 뜻인데 최근 들어서는 가계소득의 증가율이 2012년 기준 한 3%포인트, 3% 정도이고요. 전년에 비해서 다 떨어지고 여기서 조금 올랐다가 이게 재산소득도 그렇고 여기 조금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소득이나 이 재산소득은 가계소득에 거의 지금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근로소득도 떨어지고 있고 근로소득 측면에서는 제일 문제는 결국 실질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이 실질임금은 그대로인 모습입니다. 소비자 상승률이 떨어지고 소비자 상승률이 이렇게 상승률 자체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이 실질이 그대로란 얘기는 명목이 그만큼 거의 제자리란 얘기인 거죠. 결국은 이제 요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이 근로소득 측면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근로소득의 이 가계소득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는 실질임금 측면에서의 원인이 크다. 가계 이자 수입 지출 규모를 보더라도 요쪽이 가계 이자 수입입니다. 요쪽은 지출이고요. 요거는 아까 저 가계 소득 분위별로 보여드린 그 이자 수지를 뭐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만큼 이자 수지 흑자가 있던 것들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자 수지 흑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 영향이 큰 걸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저희가 본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 쪽의 가계대출 비중이 지금 50%에 달했다. 거기서는 이제 그 공적 금융기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그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이러한 원인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쪽은 그 사업소득에 관련된 겁니다. 전체 취업자 대비해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계속 줄고는 있는데 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폭은 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계소득 대비 이 영업잉여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의 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가 줄고 있는 거에 비해서 더 빠르게 줄고 있다는 뜻은 자영업자의 소득 기반이 그정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뭐 저희들이 뭐 이것저것 좀 뭐 한다고 해봤습니다만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한번 봐주시고 저희들이 좀 생각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언제라도 좀 코멘트도 보내주시고 하면은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더 개선된 그런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두서없지만 제가 발표는 여기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